자, 파워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파워마켓은 NH투자증권의 시각을 좀 빌려보죠. 김영렬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통화만 상당히 많이 하다가 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 먼저 좀 보실까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최대 화두가 역시 환율입니다. 네, 어제 이제 1,100원을 하회하게 됐고 거의 한 30개월 만이었죠. 오늘도 한 1,193원대까지 시각현재도 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뭐 외국 시장 등등도 있고요. 먼저 환율부터 한번 보죠. 일단은 오늘도 이제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로 좀 우려스럽게 나왔습니다만 이 물가 때문에라도 정부가 원화의 강세를 좀 용인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환율은 좀 아래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 1개만 1월과 3월 기준금리를 2번이나 인상시킨 상황에서 예. 사실 최근 대외 여건 상황에 상당히 좀 불확실한 면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긴축의 의미를 상당히 강도 있게 다루기는 좀 쉽지 않고 하지만 또 물가에 대한 문제를 그냥 무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현 정부의 어떤 고환율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의지가 조금 약화되고 예. 어제도 뭐 시장 개입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다소 좀 그 환율에 대한 어떤 변화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원화의 강세에 대해서는 좀 용인하는 분위기가 어떤 시장에서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전혀 개입을 안 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은 좀 미세 조정은 하면서 환율 하락 속도만큼은 좀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게 맞나요? 네. 우선 이 환율과 관련돼서는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특히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예. 마치 이제 우리는 워낙 수출 지향적인 그렇죠.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이 상당히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환율과 금리라는 것은 항상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예. 워낙 원화의 강세 기조 자체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피해도 우려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구매력을 상승시킴으로써 그동안 시장에서의 어떤 물가 부담을 상쇄시키는 요인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그동안의 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가는 오르면서 당연히 어떤 개인 가계 소비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발표되었었던 소비자 경기 선행 지수도 3개월 만에 다시 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도 그런 이유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환율을 하락시킴으로써 그 원화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쪽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요. 또 오늘 뭐 항공주들의 상승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소 좀 그동안 어떤 원유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수요와 관련돼서 좀 부담이 컸었던 업종들로서는 어떤 수익성이 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멘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현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100원이 하회하면서 급격하게 이익이 낮아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연간 그 환율 전망을 이미 보수적으로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최근에 이런 원화 강세 변화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또 금융산업들의 어떤 투자 메리트입니다. 사실 최근 은행이나 보험, 증권업종 등의 어떤 이익의 변화만 놓고 본다라면 마땅히 이렇게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금융산업은 조달 비용이 내려가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 등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산업이 어떤 득을 보고 어떤 산업은 또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좀 이분법적인 해석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환율이 계속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펀더멘털이 최근 시장 대외 여건의 어떤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하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원화가 강세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읽히는 부분이 더 많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 경쟁력 떨어지는 것보다는 구매력이 더 강화되는 쪽에도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또 과거 그 추이를 보면은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은 추세적으로 더 이제 순매수 기조로 이어왔었고 그렇습니다. 시조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조금 앞뒤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13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산 것만 하더라도 코스피 내에서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좋은데 네네. 왜 사는지 네. 어떻게 사는지도 좀 봐야죠. 네, 우선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만 약 3조 4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네.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뭐 중동 지역의 불안 내용이 있었고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일본 대진이라는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멈췄습니다. 과연 일본 지진과 비교했을 때 국제유가 상승보다
일본 지진 피해가 별로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오히려 최근에 외환시장의 변화에서 살펴보면 엔화의 강세의 모습을 포함해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다소 좀 어떤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시아 통화가 계속 강세를 가져가게 되니까 막상 주식시장에 오르지 않아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올 지난해 4분기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 포지션의 어떤 누적 규모와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거진 일치된 모습입니다. 상관계수가 0.91 정도입니다. 결국 그 같다라 볼 수 있고 예.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고 팔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1900선에서 시장이 진정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진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4월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도 외국인이 더 사줄 수만 있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상승의 기대가 높다. 다만 또 여기서 제동이 걸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약화된다라든지 매도로 변환됐을 때는 시장에 좀 주의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준은 무슨 당장 어떤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 이익이 남달라졌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의 위험이 줄어들었을 때 한국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채권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바로 시장의 위험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내용과 종합 외국인 누적 포지션을 나타내면은 거진 또 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위험이 줄었을 때는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지니까 한국에서의 비중을 확대시킨다.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은 국내 내부의 변수만 볼 것도 아니고 국내외적인 변수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좀 불안감이 덜해진다 싶었을 때 외국인의 매수 확대를 하지만 조금 찜찜한 변수가 등장했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금융위기 이후에도 물론이고 외국인의 그 수급이 거의 인디케이터가 됐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던 주제 중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약간 좀 모르는 게 일본 지진 후 새 왕자라는 건 뭡니까? 네, 우선 최근 일본 지진 피해 이후에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었고 뭐 또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업종에서의 S-오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OCI라든지 또 경기소비재 쪽에서는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모비스 등 또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도 3월 들어서 주가가 20% 이상 올랐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는 과연 일본 지진 피해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궁금하실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산술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또 일본 기업이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신재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기대 부분만이 반영되었다면 분명히 주가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어떤 이익 모멘텀이 가장 또 안전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에너지 그리고 화학 업종 등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지금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코드는 상반기에 어떤 이익 개선의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 선호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런 종목들에서 이런 종목들이 유명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또 차기 주도주를 또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해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좋았고 일본 지진 이후에 그게 약간 더 부각이 됐던 면이 또 있는 거고요. 네네. 이 이후가 이제 또 뭐가 되느냐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4월 증시 전략하고 4월에도 과연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이라고 해봤자 이번 주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약간 좀 키높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지 이것도 좀 같이 보죠. 네, 우선 당사 4월 시장 전망은 다소 좀 신중한 판단을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예. 상단에 대해서는 약 2,100 그리고 지금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하단을 오히려 1,920으로 조금 낮게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면 상단의 수준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미리 수급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4월 시장에서 다소 좀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는 대내외적인 여건, 뭐 앞으로 지금 일본 방사능 피해가 어떻게 될지, 또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 등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변수를 예측할 필요가 있고 조심할 변수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하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최근에 2010년 이익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약 87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수준이 상당히 괜찮은 시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 약 50조 원 규모 때와 비교한다면은 이 이익의 레벨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예. 지금 지난해 2010년의 이익의 컨센서스의 전체적인 변화 추이인데요. 최대로 2010년 이익에 대해서 높게 예상을 했을 때는 약 97조까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87조 원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인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2010년 이익이 97조까지도 예상을 했다가 실제는 87조로 끝났습니다. 예. 근데 현재 2011년 이익을 한번 보시면 111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1년 이익이 조금 낙관적인 면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어떤 향후 이익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70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PE는 한 9.8배, 9.9배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지만 하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낙관하고 있는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9.8배, 9배라고 믿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실제로는 11배, 12배 수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시장 이후에 2분기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낙관하고 있는 이익이 하향 조정될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에 반응해서 또 외국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다행스럽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심각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은 시장의 이런 밸류에이션 압박이 단계에 그치면서 어떤 유동성 효과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코드를 맞춰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밸류에이션의 이면을 좀 볼 줄 알아야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은 좀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일단은 4월은 위쪽이 2100, 아래쪽은 1920 정도로만 보시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여지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